죽으려면 밖에 나가서 죽어. 잔칫날 이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내려다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며느리는 새벽마다 일어나 일하고 매달 빠짐없이 돈을 보내고 딸아이의 꿈까지 포기하며 시댁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한 반찬통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은 며느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200인분의 잔치상이 바닥에 짓밟히고 하객들의 비웃음이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여자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전화 한 통은 이 지옥 같은 잔치집을 어떻게 뒤집어 놓게 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보다 먼저 뜨는 눈, 차가운 물로 대충 씻은 얼굴, 그리고 어둠 속을 걸어 도착하는 식당 주방. 철문을 여는 순간 훅 밀려오는 기름 냄새가 오늘의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17년째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보호대는 몇 년 전부터 떼어본 적이 없죠. 무거운 솥을 들 때마다 찌릿찌릿 올라오는 통증. 하지만 수연은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남편 진우는 25톤짜리 대형 카고 트럭을 모는 화물기사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 휴게소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한 달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열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밥을 먹는 날보다 각자 혼밥을 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도 수연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우가 왜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수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진우에게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방옥자는 원래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재혼으로 들어온 계모였죠. 방옥자는 재혼 당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어린 친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진우와 비슷한 진철로 개명까지 했습니다. 진우 아버지 앞에서는 두 아이를 똑같이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가면은 바로 벗겨졌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24살의 청년 진우에게 어느 날 밤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갓 대학에 입학한 배다른 동생 진철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겁니다. 뺑소니 사고였죠. 어머니 방옥자는 그 밤에 진우를 찾아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제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진철이가 감옥에 가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너는 형이잖아. 형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방옥자의 그 울음에 진우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새엄마였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진우는 동생 진철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복학도, 꿈도, 깨끗한 이력도 전부 그날 밤에 무너져 내렸죠. 감옥에서 나온 뒤 진우의 이력서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이 찍혀 있었고 그때부터 진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남들이 꺼리는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그 희생 덕분에 멀쩡히 대학을 마친 둘째 아들 진철은 의대까지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형이 전과자 낙인을 짊어지고 25톤 트럭 핸들을 잡고 있을 때 형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동생 진철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자기 이름을 건 병원을 열었죠. 시어머니 방옥자는 의사 아들을 자랑하며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지만 그 의사 가운 뒤에 형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는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시어머니 방옥자에게 남편 진우는 자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연은 남편의 이 가슴 아픈 과거를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연은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댁에서 시키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남편이 짊어진 전과자라는 낙인이 수연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 방옥자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의 아내, 그러니까 동서인 서지혜가 전화로 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수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아무리 서운한 시어머니라 해도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멈추는 법이니까요. 시어머니 방옥자는 첫째네 집은 좁고 불편하다며 강남에 있는 둘째 아들 진철의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지혜를 통해 병원비며 간병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매달 300만 원씩 보내라는 통보가 내려왔죠.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수연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집중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곁에서 모셔주는 둘째네가 고마웠으니까요. 식당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의 거의 전부였죠. 거기에 매주 한 번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직접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좋아하시던 깻잎찜, 멸치볶음, 도라지 나물, 동치미까지 정성껏 통에 담아 둘째네 집까지 배달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한 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픈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실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방옥자는 수연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반찬통들을 쓰레기통에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요. 깻잎찜 위로 멸치볶음이 쏟아지고 도라지 나물 위로 동치미, 국물이 질펀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쓰레기통 뚜껑을 탁 닫으며 코웃음을 쳤죠. 수연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딸 하늘이었습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하늘이는 바이올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였죠. 5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는데 악보를 한번 보면 금세 외워버리는 놀라운 기억력에 선생님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늘이의 꿈은 예술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고 수연에게 그 꿈은 17년 고된 삶을 버티게 해주는 단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생신 아시죠? 동서지혜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님이 생신을 몇 번이나 더 맞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서 생신잔치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요. 품격 있게 대접해야 하니까 형님이 200인분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200인분이라는 말에 수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암투병 중인 시어머니의 생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는 동서지혜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편찮으시니 이번이 마지막 생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수연의 가슴을 먹먹하게 눌렀습니다. 그래 동서, 내가 준비해 볼게.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0인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식당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재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남편 진우는 아내와 딸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무리한 장거리 배차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광주, 광주에서 다시 강원도까지 25톤 트럭을 몰고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가 눈에 밟혀서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남편 진우의 머릿속에는 아내 수연의 거칠어진 손과 딸, 하늘이의 웃는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정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땅을 팔아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황무지 같은 땅이라 매수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팔리면 시어머니 치료비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부동산에 내놓은 지 벌써 석 달째였지만 연락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수연은 매일 밤 휴대폰을 확인하며 조바심을 태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 생일상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5가지, 떡, 과일, 잔치국수, 200인분의 재료와 예상 비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는 까마득하게 불어났고 수연은 볼펜을 놓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딸 하늘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자? 하늘아. 엄마 금방 들어갈게. 너 먼저 자. 하늘이는 엄마 옆에 와서 살짝 기대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려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잔뜩 차려드리면 기운이 좀 나시지 않겠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수연의 코끝이 찡해졌지만 수연은 애써 웃어 보이며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불을 끄고 혼자 남은 부엌에서 수연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수연이 바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소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은 단 한 줄도 없었죠.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연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행복도 전부 뒤로 미루며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수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거짓이 무너지는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어떤 선택은 가슴을 찢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정작 찢긴 사람만이 알죠. 시어머니 방옥자의 치료비 요구는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동서지혜는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특수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죠. 수연은 이미 매달 300만 원을 보내고 있었지만 암이라는 병 앞에서 돈 타령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수연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국 딸 하늘이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책상 위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 예술중학교 입학을 위해 수연이 몇 년 동안 푼푼히 모아 사준 악기였죠.
수연은 그 케이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손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지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 특수 치료비는 진짜 급해요.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다음 주 안에 입금이 안 되면 치료 스케줄이 밀린대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료를 못 받으시는 건 안 될 일이었죠.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학교에 간 사이 조심스럽게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골 악기상에 도착한 수연은 케이스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악기상 주인이 케이스를 열어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수연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이 악기 상태가 아주 좋은데 정말 파실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수연의 온 힘이 들었습니다. 딸의 꿈을 팔아넘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수연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죠. 학교에서 돌아온 딸 하늘이는 비어있는 악기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멈춰서서 빈 케이스를 내려다보던 하늘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죠. 하지만 하늘이는 울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연주보다 공부가 더 하고 싶어졌어. 바이올린은 좀 쉬려고. 1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 하늘아. 공부도 중요하지. 엄마가 응원할게. 수연은 웃어 보였지만 돌아선 뒤 부엌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악기를 판 돈은 그날 바로 동서지혜의 계좌로 송금되었죠. 시어머니 방옥자의 특수 치료비라고 믿으면서요. 며칠 뒤 한밤중에 수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진우 씨 보호자 되시나요?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진우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에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병원 위치를 받아 적고 하늘이를 이웃에게 맡긴 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수연의 눈앞에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들것 위에 누워있는 남편 진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장거리 운전을 이어가던 남편 진우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고 폐에 손상이 있어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방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진우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이 걱정의 침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내 생일 잔치를 며칠 앞두고 재수없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어디서 초를 치는 거야. 병문안은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수연은 전화기를 잡은 손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 말 한마디에 17년의 헌신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은 형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보험금 액수부터 확인했죠. 그리고 수연이 남편 간호에 정신없는 틈을 타 슬그머니 수연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구석구석을 뒤져 남편 진우의 인감도장을 찾아낸 둘째 아들 진철은
그것을 주머니에 슬쩍 넣고 유유히 사라졌죠. 둘째 아들 진철은 그 인감으로 형의 25톤 대형 트럭을 담보로 몰래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형이 대신 감옥에 가준 덕에 의사가 된 사람이 이번에는 형의 유일한 재산마저 빼돌린 겁니다. 형의 트럭이 곧 형의 밥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남편 진우는 며칠째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진우가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다는 사실, 동생에게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다는 사실이 남편 진우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죠. 그런 남편 곁을 하늘이가 지켰습니다. 아빠의 깁스 낀 손을 조심스럽게 잡은 하늘이가 말했죠. 아빠가 무사한 게 최고의 선물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남편 진우는 딸의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어린 딸아이가 자기 바이올린을 잃고도 아빠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진우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방옥자는 병문안은커녕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잔치날 얼굴 안 보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기어서라도 와.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연은 복도로 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가족이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죠. 수연은 남편의 사고 처리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할부금 내역을 확인하려는데 서류가 맞지 않았고 보험 접수 과정에서도 뭔가 꼬여 있었죠. 아직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시댁 쪽에서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수연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우는 며칠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추스르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더 쉬다 나가요. 의사 선생님도 아직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연아, 너 혼자 이 난리를 감당하게 둘 수 없어. 잔칫날도 코앞인데. 남편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아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고집 하나로 병원을 나선 거였죠. 수연은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앞두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간호에 식당 일에 200인분 음식 준비까지 3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했으니까요. 손목 보호대 위로 새 파스를 덧붙이며 식재료 목록을 확인하고 밤이면 밤마다 정과 나물들 재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 지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잔치 전에 집안 대청소 좀 도와주러 와요. 어머님 모시느라 저도 손이 부족해서요. 수연은 피곤해 절은 몸을 이끌고 둘째 아들 진철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닦는 동안 동서지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수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무리하며 부엌 쓰레기를 정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수연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낯익은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엊그제 정성껏 담아보낸 깻잎찜, 멸치볶음, 도라지 나물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쓰레기 위에 뒤엉켜 있었죠. 수연은 그 반찬통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 사이로 흘러나온 동치미, 국물이 수연의 손등 위로 차갑게 흘러내렸죠. 새벽까지 서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참으며 하나하나 간을 맞추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며 통에 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 가져다 드린 것들이었죠. 그것들이 열어보지도 않은 채 쓰레기 더미 아래 처박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반찬통을 든 채 차가운 부엌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17년 동안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순간 허물처럼 벗겨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자신의 정성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한 반찬통은 수연의 머릿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뚜껑도 열지 않고 통째로 버려진 깻잎찜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처음에는 혹시 입맛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시어머니 방옥자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암 환자니까 입맛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뚜껑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수연은 며칠 뒤 동서 지혜가 또 청소를 도우러 오라고 연락했을 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둘째 아들 진철네 아파트에 갔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죠. 시어머니 방옥자의 방을 정리하다가 수연은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빈 맥주캔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암 환자가 맥주를요? 수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보내드린 밑반찬은 하나도 없었고 대신 배달 음식 용기며 고급 디저트, 그리고 맥주와 와인이 가득 차 있었죠.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잘 못하신다던 시어머니 방옥자의 냉장고가 이 모양이라니 수연은 냉장고 문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반찬을 버린 것도 맥주캔도 배달 음식으로 가득한 냉장고도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니 수연의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방옥자가 정말로 아픈 게 맞는 걸까? 그 의문이 한번 머리에 박히자 수연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며칠 동안 식당 일이 끝나면 둘째 아들 진철네 아파트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 방옥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수연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시어머니 방옥자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동서 지혜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아픈 기색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던 거죠. 암 투병 중이라 거동도 힘들다던 사람이 하이힐을 신고 쇼핑을 가다니요. 그 쇼핑 비용은 수연이 매달 보내는 300만 원으로 충당되고 있었을 겁니다. 수연이 딸의 바이올린까지 팔아서 보낸 그 돈으로요. 수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일 뿐이었죠. 감정으로 덤비면 안 됩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번 청소를 도우러 갔을 때 수연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와 동서 지혜가 잠깐 외출한 틈을 타 수연은 방옥자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건 아무래도 좋았죠. 쓰레기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단서 초안이었는데 글씨가 지저분하게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진단명 옆에 연필로 적혀 있던 메모에는
이 정도면 큰 며느리가 믿겠지? 라는 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고급 영양제 빈병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와 시어머니가 드신다는 약 껍데기들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의 방 서랍장 뒤편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그 녹음기를 회수했을 때 수연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애들 등쳐먹으니까 돈이 복사가 되네. 이번에 그 큰 며느리가 딸내미 악기까지 팔아서 보냈다며? 동서 지혜가 킥킥거리며 대꾸하는 소리가 이어졌죠. 어머니, 그 돈으로 저 지난번에 본 가방 사주시는 거 맞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네 것도 사주고 내 것도 사고 큰 며느리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어쩌겠니? 두 사람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에 수연은 이어폰을 낀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딸의 꿈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바이올린, 그 아이의 미래를 팔아서 보낸 돈을 이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사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녹음은 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가짜 진단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랑하는 소리, 동서 지혜가 수연에게 추가 비용을 어떤 명목으로 뜯어낼지 의논하는 소리, 두 사람이 수연을 순진한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는 소리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수연은 그 녹음 파일을 세 군데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동서 지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생일잔치 때 음식 서빙은 형님이 하셔야 하니까 복장을 맞춰야 해요.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앞치마까지 착용하시고요. 하객들 앞에서 품이 있어 보이게요. 서빙 복장을 지정하다니 그건 하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래, 알겠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수연이었다면 속으로 삼키고 말았겠지만 지금의 수연은 달랐죠. 생일잔치 날이 다가올수록 수연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져 갔습니다. 수연은 남편 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우는 사고 후유증으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갈비뼈 통증 때문에 기침 한 번에도 얼굴을 찡그렸죠. 이 상태에서 어머니의 배신까지 알게 되면 남편이 버텨낼 수 있을까? 수연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때가 되면 한꺼번에 끝내자. 수연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 진철에게서 남편 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사고 보험금 청구 내가 대신 해줄까? 형 몸이 불편하니까 서류 정리는 내가 할게. 빨리 처리해야 보험금 늦지 않아. 남편 진우는 동생의 호의에 고마워했지만 수연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보험금 서류를 처리해 주겠다니요. 수연은 남편 몰래 트럭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진우 명의의 25톤 트럭에 이미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출 실행일은 남편 진우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인감도장이 사용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둘째 아들 진철이었습니다. 형이 응급실에 실려간 틈을 타 인감을 훔쳐가더니 형의 유일한 재산인 트럭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자기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요. 수연은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가짜 암으로 돈을 뜯어내고 둘째 아들 진철은 형의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동서지혜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편 진우가 감옥까지 대신 가며 지켜준 가족의 실체였죠. 수연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매달 먹고 있다는 항암제가 정말 항암제인지 수연은 둘째네 집에서 가져온 약 껍데기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는 껍데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건 항암제가 아니라 그냥 소화제하고 종합 비타민인데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사기, 명예도용, 문서, 위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연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진단서 사진, 영양제 껍데기 사진, 녹음 파일, 트럭 담보대출 서류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문서 위조, 명예 도용 전부 성립합니다.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일잔치 날이요. 다 모이는 날에 한 번에 끝내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에 맞춰 준비해 두겠습니다라고 했죠. 생일잔치 전날 밤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200인분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졸이고 나물 5가지를 무치는 동안 수연의 손은 한 번도 쉬지 않았죠. 손목 보호대 안쪽으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음식 재료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생일잔치에서 터뜨릴 증거들이 모두 들어있는 봉투였죠. 남편 진우가 휠체어를 밀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수연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남편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수연은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돌아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내일 잔치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남편 진우는 아내의 그 웃음 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내의 곁을 지켰죠. 밤새 음식 준비를 마친 수연은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수연의 눈은 17년 전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수연은 나지막이 그렇게 읊조리며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생일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으로 거울 앞에 섰죠. 동서지혜가 지정해준 대로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의 수연은 영락없는 식당 종업원 차림이었죠. 하지만 수연의 눈만은 종업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깁스를 한 팔, 부러진 갈비뼈를 감싼 보호대, 제대로 숨도 쉬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남편 진우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여보, 집에서 쉬고 있어요. 몸이 이런데 무리하면 안 돼요. 아니, 나도 갈 거야.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 수연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남편이 함께 있어야 할 자리였으니까요. 둘째 아들 진철네 아파트에 도착한 수연은 새벽부터 준비한 200인분의 음식을
하나하나 거실에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감은 손으로 무거운 찜 냄비를 옮기고 전 접시를 가지런히 놓고 나물 그릇을 색깔별로 배치했죠. 잡채, 갈비찜, 모듬전, 잔치국수, 나물 5가지, 떡, 과일까지 거실 가득 펼쳐진 음식들은 수연이 밤새 혼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사모님들, 시어머니 방옥자의 친구들, 둘째 아들 진철의 병원 관계자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죠. 시어머니 방옥자는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암 투병 중이라 거동도 힘들다던 사람이 오늘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하객들에게 수연을 소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 큰며느리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집에서 걷어주다시피 한 아이인데 그래도 성실하긴 해요. 걷어주다시피요. 1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돈을 벌어다 바치고 매달 300만 원을 보내고 딸의 바이올린까지 팔아서 치료비를 댄 사람을 걷어주다시피 한 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하객들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죠. 수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지혜는 수연이 차린 음식들을 둘러보더니 대놓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형님, 솔직히 이런 수준 낮은 음식 때문에 어머니 생일상 품격이 떨어지네요. 밖에서 케이터링을 시킬 걸 그랬나 봐요. 200인분을 혼자서 밤새워서 아픈 손목으로 만든 음식이 수준이 낮다는 말에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거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하객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 방옥자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우리 큰아들이 정과자라. 내가 평생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골병이 들었어요. 어디 내놓을 수가 없으니 답답해서 이렇게 병이 난 거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남편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동생을 위해 대신 감옥에 간 것이 자기 죄인 양 하객들 앞에서 죄인으로 내몰린 겁니다. 남편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이를 악물었지만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하객들 사이를 돌며 묵묵히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음료를 따르며 종업원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수연의 눈은 거실 한쪽에 있는 대형 TV를 한 번씩 훑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동서지혜가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볶아 담아놓은 잡채 그릇을 동서지혜가 손으로 밀쳐버린 겁니다. 커다란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잡채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객들한테 내나요? 다시 해와요, 형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흩어진 잡채를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죠. 시어머니 방옥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암 환자라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죠. 시어머니 방옥자는 수연이 차려놓은 생일 밥상 앞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발로 상을 걷어찼습니다. 쾅!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떡이 굴러가고 갈비찜 국물이 대리석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근본 없는 며느리가 차린 상이라 부정탄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시어머니 방옥자의 고함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잡채 위로 갈비찜 국물이 흘러들고 정성껏 빚은 전이 바닥에 짓밟혀 있었죠. 17년 동안 자신이 바친 모든 것이 저 바닥 위의 음식처럼 짓밟혀 왔다는 걸 수연은 그 순간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 진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아내가 모욕당하는 꼴을 앉아서 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쏟아진 음식물 위로 남편 진우의 몸이 쓰러졌고 하객 몇몇이 입을 가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이 다가왔습니다. 형을 부축할 줄 알았던 수연의 기대와 달리 둘째 아들 진철은 형의 옆구리를 발로 밀어내며 내뱉었죠. 형, 분위기 망치지 말고 구석에 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남편 진우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동생을 위해 감옥까지 갔던 형에게 그 동생이 발길질을 한 겁니다. 수연은 재빨리 남편에게 달려가 바닥에서 일으켰습니다. 남편 진우의 옷에는 갈비찜 국물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수연은 남편을 부축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옥자와 둘째 아들 진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동서지혜도 모두 수연의 달라진 눈빛을 감지한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암 환자분이 오늘따라 기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밥상도 걷어차시고 하이힐도 신으시고 쇼핑도 다니시고. 시어머니 방옥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이힐과 쇼핑이라는 단어에 눈이 흔들렸죠. 뭐라고? 인연이 지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 방옥자가 수연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거실 벽면에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방옥자가 둘째네 아파트 거실에서 동서지혜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큰애들 등쳐먹으니까 돈이 복사가 되네. 큰 며느리가 딸내미 악기까지 팔아서 보냈다며? 하객들의 얼굴이 일제히 경직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거실을 채웠고 몇몇 하객은 입을 벌린 채 TV 화면과 시어머니 방옥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시어머니 방옥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동서지혜는 그 옆에서 나무 인형처럼 굳어버린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리모컨을 든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는 듯 수연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TV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방옥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받았으면 되는 거야. 암이라고 하면 저 바보 같은 게 뭐든 다 한다니까. 하객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시어머니 방옥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 화면과 시어머니 방옥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TV 뒤쪽으로 달려가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죠. 하지만 남편 진우가 휠체어를 밀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남편 진우의 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켜, 이 불효자식아. 시어머니 방옥자가 남편 진우의 휠체어를 밀쳐내려 했지만 진우는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 화면에서는 동서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어머니, 다음에는 형님한테 아버님 제사 비용도 따로 받아요. 명목만 만들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잖아요.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서지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죠. 이건 다 조작이에요. 큰형님이 우리 가족을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요. 동서지혜는 수연에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동서지혜의 손을 밀쳐내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드시고 계신다는 항암제가 왜 소화제하고 종합 비타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연은 주머니에서 약 껍데기 사진을 꺼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매달 항암 치료제라며 드시던 약입니다. 약국에서 확인한 결과 전부 일반 소화제와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거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시어머니 방옥자에게 쏠렸고 시어머니 방옥자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뭐라고 변명할지 찾고 있었죠.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암에 걸리신 적이 없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우리 가족을 속이셨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제 딸 하늘이의 바이올린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13살짜리 아이의 꿈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자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수연은 끝까지 눈물을 참았죠.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은 TV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화면에 떠올랐죠. 남편 진우 명의의 25톤 트럭 담보대출 서류, 인감도장 사용 내역, 대출금이 둘째 아들 진철의 병원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하나하나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둘째 도련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틈을 타서 인감도장을 훔쳐가고 형의 트럭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본인 병원 적자를 메꾸셨죠. 둘째 아들 진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진철에게 쏠려 있었죠. 진철의 병원 관계자로 온 하객 몇몇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오해야. 형한테 나중에 갚으려고 잠깐 빌린 거라고. 둘째 아들 진철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화면에 찍힌 서류는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감 도용, 무단 담보 설정, 사채 유용까지 모든 증거가 날짜와 금액과 함께 또렷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화환 옆을 지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시어머니 방옥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가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는 사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호화로운 생일잔치였던 이 자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이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이런 쇼를 벌이는 거야. 다 보세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꼴 좀 보세요.
하지만 남아있는 하객들 중 시어머니 방옥자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상과 서류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동서지혜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져 있던 음식을 움켜쥐더니 수연을 향해 내던졌죠. 갈비찜 조각과 나물이 수연의 블라우스 위로 튀었습니다. 너같이 거지 며느리는 이게 딱이야. 어디서 감히 이 집안에 대들어. 수연은 옷에 묻은 갈비찜 국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닦으려 하지 않았죠. 대신 동서지혜를 조용히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동서, 오늘 던진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남편 진우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진우는 둘째 아들 진철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진철아, 내가 너 때문에 감옥에 갔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지켜줬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남편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형의 멱살에 잡힌 둘째 아들 진철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형의 손을 뿌리치더니 남편 진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서? 거실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대신 가달라고 했어? 형이 못나서 그런 거지. 나한테 은혜라도 갚으라는 거야? 남편 진우는 뺨을 맞은 채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진우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처참한 슬픔에 가까웠죠. 대신 감옥에 가준 형의 뺨을 때리면서 형이 못나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동생이라니 남편 진우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의 정체를 깨달은 겁니다. 수연은 이 추악한 광경을 딸 하늘이가 보지 못하도록 서둘러 하늘이를 안쪽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늘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하늘이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딸이 들어간 방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서너시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둘째 아들 진철이 형의 트럭을 담보로 끌어다 쓴 사채의 이자가 밀려 있었고 결국 채권자들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사채업자들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닥치는 대로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TV에, 식탁에 하나하나 압류 스티커가 붙어갔죠. 남아있던 하객 몇몇이 기겁하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채업자 중 대장격인 남자가 둘째 아들 진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진철 씨, 이자가 석 달째 밀려 있어.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알지? 둘째 아들 진철이 사색이 되어 버둥거렸지만 사채업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 방옥자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남편 진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으세요. 우리 큰아들이 돈이 많아요. 저놈한테 받아내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어머니의 모습에 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 진우는 어머니의 그 말에 마지막 남아있던 기력마저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었죠. 사채업자들이 남편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장경 남자가 살벌한 눈으로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죠. 아, 큰아들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에요? 동생 빚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남편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감옥까지 갔던 형을 이제는 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있으니까요. 사채업자 한 명이 거실 가전제품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합쳐도 이자 반도 안 되는데. 강진철 씨,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은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구석에서 빨리 큰아들한테 돈 받아내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진철은 사채업자에게 멱살이 잡힌 채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동서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200인분의 음식이 바닥에 나뒹구는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수연은 남편 진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진우는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힘없이 고개를 들었죠. 수연은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수연의 눈에는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처참한 이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직전의 고요라는 것을 수연만이 알고 있었죠. 사채업자 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진우 씨, 여기에 지장 찍으세요. 트럭 포기각서예요. 이거라도 넘기면 동생 비닐분은 정리해 드릴게. 남편 진우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5톤 트럭, 전과자가 된 뒤로 남편 진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의 도구였죠. 그 트럭이 없으면 내일부터 당장 수입이 끊깁니다.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진철이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에게서 겨우 풀려난 진철은 형 옆에 쪼그려 앉더니 남편 진우의 손을 잡고 서류 위로 끌고 갔죠. 형, 여기에 도장 찍어. 형이 한 번만 더 희생하면 우리 가족 다 살아. 예전에도 그랬잖아.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 한마디에 남편 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는 말은 형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진철은 형의 손가락을 억지로 서류 위에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나라. 남편 진우가 손을 뿌리쳤지만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죠. 진철은 형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손가락을 누르려 했습니다. 수연이 달려가 둘째 아들 진철의 팔을 잡아 뜯어냈습니다. 당장 손 치워요. 수연의 고함에 둘째 아들 진철이 잠시 물러났지만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 혼란 속에서 동서지혜가 또 한 번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수연이 가져온 낡은 가방이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동서지혜가 그 가방을 움켜쥐더니 지퍼를 찢어버린 겁니다. 가방 안에서 딸 하늘이의 낡은 악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바이올린을 팔기 전까지 매일 밤 연습하며 넘기던 악보들이었죠. 귀퉁이가 닳고 연필 메모가 빼곡히 적힌 그 악보들 위로 동서지혜의 하이힐이 올라갔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늘이가 새벽까지 끈질기게 연습하며 적어놓은 활운지법 메모, 선생님의 빨간 펜 교정 표시, 작은 글씨로 이 부분 다시라고 쓴 하늘이의 손글씨가 하이힐 밑에서 뭉개져 갔죠. 수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수연이 동서지혜에게 달려들어 악보 위에서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지혜는 수연의 손을 뿌리치며 독서를 내뱉었죠. 어디서 감히 의사 부인 몸에 손을 대? 주제를 알아야지, 형님. 수연은 바닥에 흩어진 악보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의 꿈이 찢겨나간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도 빼앗기고 이제는 악보마저. 바로 그때 남편 진우가 거칠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진우의 입가로 붉은 것이 흘러내렸죠. 각혈이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건드린 것인지 남편 진우는 피가 섞인 기침을 쏟아내며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수연이 악보를 놓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 진우의 입가에 묻은 피를 소매로 닦으며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죠. 하지만 둘째 아들 진철이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형 병원비까지 쓸 돈이 어딨어. 괜히 119 불러서 돈만 더 나가게 하지 마. 둘째 아들 진철은 수연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전화기가 꺼져버렸죠. 수연은 깨진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119를 부르지 못하게 전화기를 부수는 동생이라니.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형 옆에 서서 형의 피 묻은 손을 징그럽다는 듯 피하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형의 생사보다 자기 옷에 피가 묻을까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 방옥자가 쓰러진 남편 진우를 내려다보며 내뱉었습니다. 죽으려면 밖에 나가서 죽어. 잔칫날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생일을 이렇게 망쳐놓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아들에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죽으려면 밖에 나가 죽으라고요. 남편 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시어머니 방옥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죠. 너희만 없으면 이 집안이 평화로워.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진우의 입가에서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고 거실 바닥에는 으깨진 음식과 찢어진 악보와 깨진 전화기가 뒤엉켜 있었죠. 사채업자들은 거실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도 모자랐는지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고 선반 위 장식품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 동서지혜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거실은 생일잔치 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의 손을 뿌리치고 쓰러진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편 진우를 부축해 일으키고 안쪽 방에서 겁에 질린 채 나온 딸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피를 흘리고 딸 하늘이는 울고 수연은 두 사람을 감싸 안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17년을 바쳤더니 돌아온 것은 짓밟힌 음식, 찢어진 악보, 깨진 전화기, 그리고 죽으려면 밖에 나가 죽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껴안은 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연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실의 마지막 남은 꽃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을 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떠오른 것은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감정이 가라앉은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올라와 있었죠. 수연은 남편과 딸을 천천히 놓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갈비찜 국물과 깨진 유리와 찢어진 악보가 뒤엉킨 바닥 위를 수연은 한 발짝 한 발짝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둘째 아들 진철이, 동서지혜가, 사채업자들이 일제히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닿는 목소리로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난장판이던 거실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손이 멈추고
시어머니 방옥자의 고함이 멈추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참고 삼키고 짓밟혀온 여자가 마침내 고개를 든 순간이었죠. 수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잠깐만 멈춰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손이 멈추고 시어머니 방옥자의 고함이 멎고 동서지혜의 울음까지 뚝 그쳤죠. 난장판이던 거실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발을 붙잡아 버린 것처럼요. 수연은 찢어진 악보와 쏟아진 음식이 뒤엉킨 바닥 위에서 깨진 휴대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갈라져 있었지만 아직 전원은 꺼지지 않았죠. 수연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연 씨 되시죠? 토지보상 관련 최종 통보 드립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가 전화기 쪽으로 쏠렸습니다. 한수연 씨 명의의 용인 일대 토지가 신도시 재개발 보상 대상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보상금 538억 원이 오늘자로 한수연 씨 계좌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538억. 그 숫자가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채업자 대장의 손에서 빨간 딱지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수연을 바라보았죠. 둘째 아들 진철은 눈을 멈춘 채로 굳어버렸고 동서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은 자세 그대로 돌처럼 멈추었습니다. 538억 원. 친정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변두리 황무지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석 달 넘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그 땅이 신도시 재개발 부지에 포함된 겁니다. 수연이 시어머니 치료비에 보태려고 팔려다 못 팔았던 바로 그 땅이요. 수연은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앉아있는 남편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입가에 피가 마르지 않은 남편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가 걷어찬 음식 더미 위에 수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삼켜온 모든 말들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사채업자 대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538억이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수연에게 고개를 조아리더니 둘째 아들 진철의 멱살을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강진철 씨, 더 이상 형님한테 기댈 생각 마시고 직접 해결하세요.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둘째 아들 진철을 끌고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철이 버둥거리며 형, 나 좀 살려줘 라고 외쳤지만 남편 진우는 고개를 돌렸죠. 더 이상 동생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방옥자가 수연의 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연의 발목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울부짖듯 매달렸죠. 수연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바닥에 엎드려 우는 시어머니 방옥자의 모습은 불과 몇 분 전 죽으려면 밖에 나가 죽어라고 내뱉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538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였죠.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딸 하늘이의 꿈까지 짓밟으셨죠. 암에 걸린 척 연기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돈을 뜯어내셨죠. 방금 전에 진우한테 죽으려면 밖에 나가 죽으라고 하셨죠. 수연은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그가
똑똑히 치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의 손을 조용히 쳐냈습니다. 방옥자의 손가락이 수연의 발목에서 힘없이 풀려나갔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미리 고용해둔 변호인단이었죠. 변호사 3명과 법무사,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경찰관 2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강진철 씨 명의의 병원 자산과 방옥자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사기, 문서 위조, 명예 도용 관련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 진철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나가다 말고 경찰에게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죠. 강진철 씨, 뺑소니, 사건 위증 교사 및 인감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둘째 아들 진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과거 형을 대신 감옥에 보낸 그 뺑소니, 사건의 위증 교사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진철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관의 손은 단단했죠. 동서지혜가 수연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울먹였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수연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엊그제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밑반찬이 담긴 사진이었죠.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쓰레기 위에 버려진 깻잎찜, 멸치볶음, 도라지 나물이 찍힌 그 사진을 동서지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동서, 이거 기억나지? 동서지혜는 그 사진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수연은 돌아서며 동서지혜를 외면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방옥자가 걷어차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수연이 밤새 만든 200인분의 음식이 대리석 위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시어머니 방옥자와 수갑이 채워진 둘째 아들 진철과 무릎 꿇은 동서지혜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마지막 식사예요.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남편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가 묻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수연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동생 죄 대신 뒤집어 쓰고 살던 지옥, 이제 끝이에요. 남편 진우는 아내의 그 말에 고개를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신 감옥에 가고 전과자로 살고 트럭을 몰며 뼈가 빠지게 일하고 어머니한테 죽으라는 소리를 듣고 동생한테 뺨을 맞으면서도 버텨온 17년이 그 눈물 속에 전부 녹아 있었죠. 하늘이가 달려와 엄마 아빠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이번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안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류를 정리하며 시어머니 방옥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방옥자 씨, 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즉시 집행됩니다. 소지품을 챙기실 시간은 드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는 자신이 가짜 암 환자 연기를 하며 호화롭게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 소지품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시어머니 방옥자의 뒷모습은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둘째 아들 진철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동서지혜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져 가압류 딱지가 붙은 소파 위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실에 퍼진 음식 냄새와 눈물 냄새를 천천히 밀어냈죠. 수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악기상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단골 악기상의 문을 두드렸죠. 악기상 주인이 문을 열자마자 수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팔았던 바이올린 아직 있나요? 아, 사모님. 다행히 아직 안 나갔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팔린 줄 알았던 딸의 바이올린이 아직 이 가게에 있었다는 것이 수연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수연은 바이올린을 돌려받으며 케이스를 꽉 껴안았습니다. 딸의 꿈이 손 안에 돌아온 순간이었죠.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열어보았죠. 자기의 옛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엄마가 팔아버렸던,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악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없이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엄마에게 달려가 껴안았죠.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은 딸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이제 내 꿈 마음껏 펼쳐.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며칠 뒤 하늘이는 다시 찾은 악기를 들고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청중은 딱 2명, 엄마 수연과 아빠 진우였죠. 남편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하늘이의 활이 현을 긋는 순간 작은 거실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아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선율 속에는 바이올린을 잃었던 슬픔도, 빈 케이스를 보며 삼켰던 울음도, 연주보다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라고 했던 거짓말의 무게도 전부 녹아 있었죠. 남편 진우는 딸의 연주를 들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하는 이 작은 거실이 그 어떤 호화로운 콘서트 홀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 진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538억의 자산을 바탕으로 수연은 남편에게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게 해주었죠. 부러진 갈비뼈의 후유증, 손상된 폐, 오랜 장거리 운전으로 망가진 허리와 무릎까지 전문 재활팀이 남편 진우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는 날, 남편 진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 손을 살며시 놓으며 혼자서 한 발짝을 떼었죠.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2번째 발짝, 3번째 발짝. 수연은 남편이 혼자 걷는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17년 동안 25톤 트럭 위에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야 자기 2발로 땅을 딛고 걷는 겁니다. 남편 진우는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용한 변호인단을 통해 과거 뺑소니, 대리 처벌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죠. 당시 둘째 아들 진철의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남편 진우의 유죄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평생 진우를 따라다니던 전과 기록이 말소되었죠.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 남편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진우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전과자 아니야. 그 한마디에 남편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24살에 잃어버린 이름을 41에 되찾은 겁니다. 한편 시댁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은 위증교사, 인감도용,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자기 이름을 걸었던 병원은 문을 닫았죠. 교도소 독방에서 진철은 형의 트럭 할부금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형에게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뺨을 때리던 사람이 이제야 형의 무게를 느끼게 된 건지도 모르겠죠. 시어머니 방옥자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 집은 수연의 명의로 바뀌었죠. 가짜 암 환자 연기를 하며 명품을 사 모으던 시어머니 방옥자는 이제 예전에 자신이 비웃던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에 공짜 밥을 받아들며 줄을 서 있는 시어머니 방옥자의 모습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동서지혜는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 진철이 교도소에 가자 갈 곳을 잃은 지혜는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동서지혜는 수연이 매주 해주던 따뜻한 밑반찬을 떠올렸죠. 자기가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던 바로 그 밑반찬을요. 수연은 더 이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의 기름 냄새 대신 남편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죠. 제주도 바닷가에서 나란히 걸으며 해물 뚝배기를 먹고 경주의 불국사에서 단풍을 구경하고 남해의 작은 펜션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었던 두 사람에게는 나란히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진우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 식당에서 솥을 들고 칼질을 하고 보호대를 감고 살았던 그 손 위에 남편 진우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17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수연은 반지보다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공주처럼 모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여보,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당신 곁에 있었던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은 석양이 내려앉는 바닷가에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38억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수연네 세 식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세 식구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딸 하늘이가 예술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겁니다. 예술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한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하늘이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해냈어. 수연은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7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고요. 새벽마다 일어나 일하고 반찬을 만들고 바이올린을 팔고 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수연은 경매로 넘어온 강남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옥자가 가짜 암 환자 연기를 하며 살던 바로 그 집이었죠. 거실에는 아직 생일잔치 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묻은 갈비찜 자국, 벽에 붙어있던 가압류 딱지 흔적, 쓰레기통 옆에 쌓여있던 수연의 반찬 용기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채웠죠. 거실에는 백합을, 침실에는 수국을, 부엌에는 라벤더를 놓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반찬통의 자리에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꽂아두었죠. 한때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빛과 꽃향기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수연과 남편 진우 그리고 딸 하늘이는 바다 위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갑판 위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바다를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하늘이가 갑판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다가 너무 예쁘다. 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수연아,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야. 수연은 남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셋이었잖아요. 셋이니까 버텼고, 셋이니까 이겨낸 거예요. 석양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의 얼굴 위로 따뜻한 주황빛이 번져나갔죠. 538억이라는 돈이 세 식구의 삶을 바꿔놓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연이 17년을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운전을 하면서도 아내와 딸을 생각하던 남편의 마음, 아빠가 무사한 게 최고의 선물이라며 웃던 딸의 말 한마디, 그게 수연을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진짜 힘이었죠. 인생의 진짜 보물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세 식구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 소동파는 관직에서 쫓겨나 황주라는 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소동파는 이런 글을 남겼죠. 대나무는 뿌리가 깊기에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오히려 더 굳게 선다. 오늘 사연 속 수연이 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에 속고 동서의 모욕에 짓밟히고 딸의 꿈까지 빼앗기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수연은 꺾이지 않았죠. 뿌리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향한 믿음,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것이 수연의 뿌리였습니다. 살면서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람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내가 서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연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